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네, 오늘 초대석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 나오셨죠.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빠숑 김학렬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규제 대책 나오는 것 때문에. 일단 전화 인터뷰는 하루에 10통 이상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미나도 가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또 불러주시는 또 좋은 자문 같은 거.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그냥 거의 풀 스케줄이에요. 하루 종일 사무실 전화가 불통이시겠어요. 계속 핸드폰으로 부터 보니까. 사무실 전화도 많이 오겠죠. 그렇죠. 사무실도 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거의 못 들어가서 건 직원들이 알아서 응대하겠죠. 소장님도 이런 좀 규모 있는 곳에 이제 제대로 된 로직을 좀 잡아주시는 컨설팅을 좀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의 깊이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소장님 책을 정말 여러 권 읽어봤는데 부동산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김학렬 딱 쳐서 김학렬 소장님이 지금까지 낸 책들을 순서대로 쭉 보면 그게 진짜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 로직을 공부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데이터 안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경험과 어떤 뇌피셜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보다 품질이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제 소비자층을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제 클라이언트가 공공기관하고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쪽은 제가 이제 리서치한 결과들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리서치 갖고 양쪽에 보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3주체, 경제 3주체, 정부, 기업, 개인을 다 아우르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죠. 쉽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 차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왜 단기간에 또 강남 부동산 오르면서 핵심지 중심지 아파트 값들이 오르는 바람에 이게 이제 뭔가 또 뭐가 터져 나오겠구나 하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핵심지 못 사니까 또 아직 안 오른 곳을 좀 살펴보면서 소장님께 이런 거 저런 거 좀 물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대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시장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소장님이 이 좋은 책을 하나 내셔가지고 이걸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그 사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병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라고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책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요즘 최근에 그 시장이 또 이렇게 급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대책과 다르게 이미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부동산 로직과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과 구조를 설정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사용 설명서를 정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여기다 이제 구조를 잡아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읽으시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했던 것들은 싹 잊어버려야 될 정도로 신기술과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시기니까 11호 대책, 11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대책과 연관지어서 먼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소장님 원래? 일단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왜 내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의 목적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또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간에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이것들을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좀 나눠서 볼 것 같은데 그 호감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나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고 그런 분들 치고 두려워서 아직 자기 게 없는 분들인 것 같고 저희같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막연하게 지난 대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서 별 이상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게 오히려 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거꾸로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규제 지역을 좀 넓게 지정을 했고 또 대출은 좀 쪼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뭐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민주당 이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였었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한테 정권을 이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라고 본인들이 자평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네. 같은 민주당 정부인데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언론사 통계로는 28번 스마트 튜브 제 통계로는 32번 김현미 장관님 말로는 3번 정책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얼마큼 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공식 통계로 평균 한 28번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다 규제 정책이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28번의 정책이 나왔는데도 실패했거든요. 결국은 시세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왜 실패했을까를 곰곰이 따져봤더니 그냥 깔짝깔짝 찔끔찔끔 한 거예요. 강남 3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마용성. 그래서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풍선 효과를 계속 밀어내듯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양하는 거 그냥 모든 규제를 다 넣어서 한꺼번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지역까지 미리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10월 15일 대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부터 하고 투기과열 지구 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정말 정권 말기에 일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겠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했는데 한 5년 지났잖아요. 조금씩 일부만 썼는데 뭐라고 안 하니까 이거를 그냥 메인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메인이 아니라 규제된 서울 25개구랑 경기도 12개 지역을 모두 투기과열지구뿐만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은 것이 메인이죠. 결국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목적은 거래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 심지어는 거기에는 임차 수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매매든 임차든 꼼짝하지 마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였던 거죠. 무슨 큰 장벽이 하나 생긴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장벽이 3단계에 걸쳐 있어요. 거의 못 넘어고 하려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일단 세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책의 결과, 목적과 이제 기대 효과를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돈이 없으면 서울 사지 마. 네 돈으로 사.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들도 서울 사지 마. 그게 진짜 충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사람들은 지방 거 다 팔고 서울 올 거 아니면은 서울 사지 마. 못 들어오게.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거나 임차인들이나 지방 사람들은 서울 못 사게 해놓은 게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면 일단 거래는 좀 위축이 돼요. 한동안은 눈치를 보겠죠. 근데 이제 거래량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뭐 투자자들이 2채, 3채 이상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실거주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1주택자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시점이었었는데 뭐 그 거래들은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거래량은 많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 인기 있는 지역들은 그대로 갈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이제 규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좀 시세가 낮았던 지역들이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거기는 이제 원래 규제적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도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은 그 지역은 지금도 거래가 없고 시세가 빠지는데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좋아지는 지역들은 그냥 갈 것 같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만 조금 더 피해를 볼 것 같다.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얘네는 왜 안 따라오지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주시하고 있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피해만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거래가 거의 중단될 것 같고 그들은 목적이 왜 시세가 안 올라가지가 아니라 이거 팔아야 딴 데 갈 수 있는데 안 팔려였어요. 안 팔리는데 지금 팔려고 하면은 그냥 공실로 만들어서 실제 자가로 실입주할 사람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낀 상태로
혹은 월세로 낀 상태로 임차 물건 낀 상태로 팔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토지거래허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임차를 끼고는 못 팔아요. 실거주 아니면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세입자 빼주고 공시를 만든 상태에서 팔 수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세입자가 있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새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교체해 돈이 없으니까 현재 가진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더 못 팔 거예요. 현찰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막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 막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만약에 좀 떨어지면은 거긴 진짜 낭패네요. 예, 전세가가 최근에 좀 이제 막 하락하다가 중지가 되긴 했는데 네네. 중지가 된 이유가 월세로 많이 터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래저래 그냥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실 그 얘기가 또 여기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 책 속에서 많이 깊게 다루고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10월 15일 대책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네. 딱 며칠 전에 나왔는데 10월 15일 대책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100% 다 맞았고 심지어는 다음 추가적으로 나올 규제까지 다 예측을 해놨어요. 맨 끝에 파트가 정책 파트인데 네네. 예, 정책 파트 보시면 앞으로 나올 규제도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다음 규제가 뭐가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책을 피는 그 정책 저희 운영자들이나 또는 이제 조언해 주시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김학렬 소장님 얘기를 잘 들으면 출구 전략을 미리 짤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적인 얘기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럼 소장님, 그러면 따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네. 강남 또는 뭐 마포, 용산, 성동 중심지는 놓쳐서 돈 없어서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결국은 말씀하시는 바로는 오히려 기회가 안 생기고 네. 그 노도강 금강구는 좀 떨어지면 그거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는 그쪽에서밖에 기회가 안 중심지는 안 생기는 걸까요? 중심지에서도요. 네. 정말 급매물이 몇 개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이제 지금 이제 좋네요. 이런 거 꿀팁이네요. 네, 이거는 정말 이제 유료 강의나 오프라인에서 푸는 건데 네. 동산이 형님 존경하는 동산이 형 존경은 팁이기 제가 때문에 합니다. 제가 합니다만은 네. 하나 팁을 드리면 네네. 실제 제가 추천해서 제 친구가 이렇게 산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예전에 이제 파리 대책 나올 때도 그렇게 이용했었거든요. 네네. 파리 대책이 워낙 세니까 네. 던지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규제 지역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집니다. 그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비규제 지역에 정비사업 물건을 2개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규제지로 지정되면은 하나를 못 써요. 청산을 받아야 돼요. 팔아야 돼. 그것도 재건축 물량이면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아야 돼요. 재개발은 사업 관리처분 인가 전에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재개발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네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얼마 안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80밖에 없거든요. 빨리 팔아야 돼요. 왜? 피가 날아가거든요. 못 팔게 되면은 한번 정단돼 버리면 그렇죠.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피가 있을 때 팔아야 되죠. 그렇죠. 금매로 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탁 하고 지게 되네요. 네.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네네. 목동이에요. 그 좋은 목동이란 목동 대건축이 좀 한참 핫했는데 거기서 나온다 물건이. 와,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희망이 있군요. 그러니까 역시 전문가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어설픈데 말고 그렇게 입지 다 선망의 입지 중에서도 금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잘 잡아보시면 지금이 기회될 수 있죠. 상상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서울의 핫한 중심지는 대부분의 요즘 대책을 이렇게 전망해주시고 해석해주시는 전문가님들이 중심지는 덜 떨어질 것이다. 중심지로 오히려 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꿀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점을 말씀드리죠. 예. 이게 네이버 등록 매물에는 안 나올 거예요. 몇 개 안 될 거거든. 현장을 막 가야겠네요. 다주택자 물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업자들만 알아요. 저 사람이 2개 갖고 있는지 3개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들과 끈끈한 게 좀 있어야죠. 미리 좀 확보해놨다가 나오면은 무조건 주세요. 제가 그날 계약금도 쏘고 복비도 안 깎고 0.9% 다 드리겠습니다. 밥도 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0.9 더하기 조금 더 주십시오. 조금 더 실비라 좀 더 주시면 그 행운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데 다녀보면 한 번 더 꿀팁을 드리면 중개사님들도 그렇게 물건이 나올 때 있잖아요. 매물주 입장에서 한 사람한테만 딱 내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가 급하니까. 여러 군데 내놓으면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으려고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를 나한테 줄까라고 이제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좋은 물건을 오히려 다른 목독방에서 아는 사람이 더 빨리 계약할까봐 저희한테도 일단 전화를 줍니다. 본인 지인한테도 하겠지만 결정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좀 혹시나 또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팁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는 비싼 입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이 있는 분들만 가능해요. 왜냐면은 재건축 물건이 매매가가 워낙 비싸요. 금매라 하더라도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 또 맹점이 뭐냐면은 집이 낡았잖아요. 전세가가 낮아.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갭이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민간 돈까지 합쳐서 부모님한테 뭐 대출 받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 싼 지역들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아마 목동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자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싼 지역들 말씀드리면은 이제 규제 지역 말고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갈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근데 이거는 조건이 딱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입지여야 돼요. 거기에 새 아파트여야 돼요. 그럼 서울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하는 것은 교통망이 좋아야 되겠죠. 역세권 중에 새 아파트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구릭, 동탄, 고양시 덕양구 있어요. 대곡역과 이제 창릉역 사이에 있는 뭐 화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조금 저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평대가 10억이 당연히 안 하고 5억에서 7억 사이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빠지기도 힘든 금액이고 아마 수요를 받게 되면은 10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다시 한번 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책의 입지편에 보시면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보는 6가지 요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입지편에 보시면 사실 신도시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많이 짚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기존의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화정편이 좀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구도심지이고 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고 좀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뭐 숨겨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가졌는데, 역시나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 시작부터 완전 좋은 팁을 얻고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TV 동산형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은 그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접하다 보시니까 정책 관련 이야기를 깊게 또 여기 써주셨어요, 책에. 그렇죠. 정책은 끝 없는 배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목적과 실제 시장의 결과는 늘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책의 실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시장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책과 시장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시장 위에 정책도 있고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이 끊임없이 배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의 목적은 시장 안정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냥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 유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표했을 때 표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표를 더 받는데 유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만 따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0%를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의 100% 중에서 나는 51%만 갖고 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9%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양자택일을 하시는군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 만족스러운 정책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들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100% 만족스러운 정책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늘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게 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유권자 여러분들은요 정치인들을 자꾸 괴롭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 듯 말 듯 밀당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지역들한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좋은 혜택들을 줘요. 그게 서울이고 수도권이에요. 지방은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조금 퇴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잘해도 못하던 특정 당만 찍기 때문에 그래요.
호남권은 민주당을 찍고요. 경상권은 국민의힘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가 제일 싸고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거기예요. 아, 일단 이미 잡은 고기는 먹을 거 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인구가 빠지던 일자리가 줄던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늘 서울 수도권만 신경을 쓰는데 이게 실제적인 팁이네요. 예, 늘 선거의 판세는 서울, 경기, 인천도 이제 조금 민주당 쪽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 경기 유권자들이 이쪽으로 찍어주고 이쪽으로 찍어주는 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이나 호재가 더 생기니까 좋다 이런 뜻이네요. 저쪽은 그렇죠. 호재가 덜 생길 확률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지방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집으로 따지게 되면은 자가가 많아요. 70% 80%예요. 자가가 있는 분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반감됩니다.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울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이렇게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가가 40%가 안 돼요. 임차인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집값이 올라가면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지만 정치인이 있게 되면은 유권자 사용 설명서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을 공략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집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세금을 올린다. 다주택자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임차 가격을 올라가지 않게 하고 임대차 입법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왜냐면은 자본주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이게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법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유권자들 중에 임차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정책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혹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책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풀어줬다가 다시 또 규제를 할 거니까. 그래서 늘 뒤통수를 맞을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이 책에 다 써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군요. 이제 왠지 알았으니까 사람들을 좀 모아서 좀 한 목소리로 좀 얘기를 좀 한다면 우리 또 이렇게 피해를 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또 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소장님, 이제 그러면 그 정책 이야기는 이제 여기쯤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또 다루고 있으시니까 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은 예측보다는 경로, 전망보다는 원칙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는데요. 부동산 예측과 전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경로와 원칙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경험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했던 그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의사결정했던 것들만 따라가도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낼 수 있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추적을 해가야 되거든요. 예측도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AI 시장인데 AI 산업이 얼마큼 발전할 것인가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실거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실거주층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과거 사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경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살기 좋은 것들은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고 단기간 많이 올라서 이슈가 집중되는 것들보다는 꾸준히 사랑받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지역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을 보시라는 의미를 담으셨었는데 책 안에서 그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요건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개념도 좀 봐야 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담겨 있나요, 이 책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자가로 살고 싶은 마음에도 있지만 조금씩은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나중에 팔 때 시세가 올라와 있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들을 골라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자꾸 공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해요. 서울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 그러니까 짐승들이 좋아하는 곳들 많잖아요. 캠핑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거기는 짐승들이 좋아하는 입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아내가, 네네. 엄마가 네네. 선택하는 입지들이 좋은 거죠. 왜냐면은 여성분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알아요. 그분들이 워낙 MBTI로 하게 되면은 이제 F 쪽에 가까운 쪽이 또 유리한 겁니다. T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인 것들보다는. 그래서 내 아이가 학생이면은 학생이 맞게 살 수 있는 곳들이 인기가 많이 되는 것들인데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강하게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멀어도 불편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가 가깝고 학원가가 가깝고 또 유해시설이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공통 분모를 찾는 것들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을 입지 파트에서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고 나의 개인적인 의사결정 포인트들은 최소화하는 것들, 특히 남자분들 특히 예,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죠. 그 송파나 또는 서초, 강남에서 좀 증여가 좀 급증하고 있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는데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를 사실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파트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현상 중에 하나니까요.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걸로 좀 비판을 받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증여를 하게 되면요. 돈을 많이 냅니다. 네네. 그냥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증여세, 취득세, 증여취세를 같이 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들을 감안하고 왜 이들이 증여를 할까를 봐야 되는데 증여세를 많이 낸 것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하는 부동산을 좀 선점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송파구 혹은 강남구, 서초구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들에 왜 증여를 많이 하느냐? 여기는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월등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인플레이션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갈 것들이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이죠. 예, 이분들이 일단 본인들이 안 떠날 거고 이분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당을 처음 분양할 때 그 강남구에 진입하셨던 분들이 강남구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집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는데 분당까지 갑니다. 새 아파트가 생겼을 때. 근데 분당에 가셨던 분들은 다시는 강남으로 못 들어왔어요. 시세차가 한 3배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낡았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몸테크가 싫고 낡은 집은 싫겠지만 우리 애들은 젊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몸테크 해 라고 하면서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는 거죠. 증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이 부모들이 학습적으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혹시 다른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 여기 다시 못 들어올 거야.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줄 때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대다수는 아니에요. 돈이 좀 있는 부모들이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증여를 하고 있고 이 증여를 하는 지역들이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강남 3구, 용산구. 그러니까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제가 제 눈앞에서 봤던 건데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에 제 친한 동생이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 가요. 거기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의 엄마죠. 엄마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 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집이겠죠, 당연히. 아들한테. 근데 아들은 싫다는 거예요. 너무 낡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때를 쓰는 겁니다. 그때 제일 비싼 아파트고 제일 새 아파트가 뭐냐면은 그때 레미안 원벨리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억 정도 했으니까. 그때 아크로 리버파크가 40억 할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30억이 전후했었거든요. 더 쌌을 때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끝까지 아니라고. 여기 무조건 넌 여기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들은 나 이 구축 싫다고 신축 살겠다고 한 거예요. 신부한테 쪽팔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합의를 본 게 뭐였냐면은 여기를 사고 거기는 전세나 월세로 가. 그걸로 합의 본 거예요. 거긴 살 수가 없다.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그게 10년, 한 7, 8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몰랐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아리팍보다 지금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훨씬 비싸거든요. 20억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어쨌든 해안인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분석 20억이 오른다, 30억이 오른다 예측은 못했지만 아리팍보다 무조건 비쌀 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더 비싸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 7, 8년 전에 예측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그게 아마 지금 증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와닿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거군요. 그런 어머님을 만나면 해안 있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부자야. 그게 제일 부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자들은 강남을 놓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증여와 함께 생각해 보니 증여가 쉽게 지나갈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또 있어요. 사실 이제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0%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전세가 이제 종말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전세는 없어진다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문제 특히 갭 투자를 좀 원흉으로 보고 있고 갭 투자는 전세 투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전세가 없어지면은 갭 투자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희망 기대 사항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비중이 준 것도 사실이고 한동안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정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라고. 거기 보면 임차인들한테도 질문을 할 거잖아요. 네네. 소원이 뭐냐면 전세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임대인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봐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임차인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희망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높은 비율로.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는 것은요. 임차인들이 전세를 희망하지 않으면 없어지겠죠. 이건 시장에서 결정한 거니까. 근데 임차인들이 아직도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지금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전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세 자금 대출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을 줄인 거와 상관없이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최대 맥시멈이 5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은 5억 갖고 전세 못 가요. 아크로 리버파크 아까 말씀하셨죠? 한 22억 할 거예요. 맞아요. 22억. 전세 가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 받아도 그냥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현찰이 많이 없으면 전세도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대출 풀로 받고 내 현찰 다 넣어도 전세가 부족하는 경우 그만큼 보증금을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월세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월세도 아니고 반전세죠. 반전세가 월세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세 금액이 작은 데들은 전세를 끄지면서 갖고 갈 것 같고 내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는 데들은 월세가 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입지가 좋고 시세가 높은 데들은 월세 비율이 한동안 더 증가하겠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좀 약간 번외의 말씀인데 사실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전세가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외국은 집값 대비 그 수익률을 월세로 내잖아요. 4%다, 5%다. 우리나라는 집값은 따로 이제 구조화돼 있고 전세값의 4.8%를 맞춰서 주로 이제 월세를 책정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부분은 올바른 건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국은 전체 집값을 가지고 4몇 프로의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익률을 좀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요게 구조가 그 바뀌면 사실 완전 이제 저도 이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하도 집값이 오르니까 저도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는 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전세가 없어진다면 좋은 건가라는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 되는 생각인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이 노직들이 뭐냐면요. 데이터를 다 일단 모아요. 모아서 그 데이터대로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대부분 후행하고 전체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시장과 미스매칭이 됩니다. 왜냐면 그 딱 전체 평균에 해당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높거나 낮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정책 실패가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4.8%든 3.5%든 그 기준에 정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시장도 좀 저가 시장 가면은 원룸에 가까운 것들은 5% 이상 나오는 경우, 오피스텔은 나오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5% 이상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어요. 없죠. 3%도 없을 거예요. 3%다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전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아도 대출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월세 수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임차 물건이 극히 부족해서
월세 가격을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확 올릴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받아지게 되면 월세 시대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마를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제 임차인 경우는 자기가 임차로 살고 있는 지역은 못 사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아래, 그 한 단계 아래 지역으로 갈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급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월세보다는 자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하급지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 내에서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 차라리 사버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가 없어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네네. 규제로 집값을 잡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출이든 세금이든 마찬가지일 텐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죠. 오히려요? 예, 상한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네. 25년 동안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건설사랑 분양가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분양가 상한 금액을 제가 조사해서 리서치해서 분석해서 보고하는 게 제 일이에요. 지금도 사업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상한선이 있어요. 너무 좋아도 이게 지불할 수 없는 금액대가 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이건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금 평당 2억까지 예상을 하지만 평당 3억에 분양하면 미분양이 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입지를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는 금액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걱정이 뭐냐면은, 분양가를 높게 분양을 하면은 일단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 때문에 주변에 기존 아파트들이 시세가 내려올 것이다. 왜? 제일 새 아파트 가격이 이거니까 이거에 키를 맞추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수요층이 딱 그만큼일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공급되는 물량이 100개인데 수요가 100개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싸면은 같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공급되는 게 100개인데 대기수가 10,000개야. 그러면 이거는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뒷속말 그런 거죠. 모자라니까. 예, 10억인데 내가 12억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 그렇죠. 옆 사람은 내가 12억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 그렇죠. 그래서 20억, 30억이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뒷시장을 만들어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피가 붙죠. 그래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분양 경쟁률이 얼마냐면, 청약 경쟁률이 얼마냐면, 최근에 사당동이었어요. 동작구 사당동에 그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라고 단지가 분양을 했어요. 동작구 역사상 최고가 분양가입니다. 84가 2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흑성 뉴타운에 있는 어떤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였었고, 최근에 분양했던 방배동에 분양한 아파트 있죠. 이거보다 훨씬 비싼 입지. 거기보다 비싸게 분양했는데 300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에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만약에 이거를 23억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쓰면 한 16억, 17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게 당연히 피가 동시에 몇 개가 붙겠어요. 한 7억, 8억 붙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는 대부분 다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다음 달에 분양할 텐데, 레미안 트리니원이라고 반포중 일단 3주가 분양할 겁니다. 그 유명한. 그게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가 분양을 해요. 8,800만 원에 분양을 하는데도 20억 로또예요. 그렇죠. 왜냐면 옆에 있는 게 50억, 60억, 70억을 하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20억 싸게 분양한다고 주변 아파트가 20억 내려오느냐?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진짜 왜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 거죠? 결국은 원래 집주인들한테 돈 뺏어서 분양받은 사람한테 줘가면서까지 집값을 낮춰보려고 하는데, 집값을 낮추는 성과는 못 낸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걸 천양받던 일반 분양자들 있죠. 그들만 이익이에요. 그리고 딱 그분들만 인생 잘 살아서 전생에 전생에 좋은 일을 해서 계속 좋은 일을 했겠죠. 대단하시. 그런 거를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서 왜 모를까요? 어떤 의도가 그 의도를 알고 싶네요. 안전가옥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저희도 사실은
그 중심지 사고 싶은데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었어. 물론 돈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사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안전하니까 결국은 안전 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네. 뜻이신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예. 이번 책에 별책 부록이 있어요. 이제 바로 이 책인데 야, 이거 기가 막히던데. 이건 별도 책으로 내려다가 너무 기가 막히던데요, 예, 이거. 그냥 이제 냈는데 보면은 똘똘한 무조건 성공하는 똘똘한 한 채 백선일 텐데 이 100개 아파트를 뽑았는데 100개 아파트가 안전 가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뽑은 과정을 제가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똘똘한 한 채 기준을 정리해 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은 단기간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그 지지선이 높고요. 그다음에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 때 빨리 회복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결국은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주택들이 저는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게 안전 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가 높은 게 아니에요. 싼 것 중에서도 그 조건이 되는 것들이면 상관없고 이건 지방도 있어요.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천안도 있고 뭐 창원도 있습니다. 광주는 없나요? 광주도 당연히 있죠. 광주 전주도 있고요. 전주도 있고요. 저는 여순강 좋아하는 여순강도 있고 목포도 있어요. 예, 거기서 다 똘똘한 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한 그대로 한번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면 제가 이게 효과잖아요. 이렇게 백채를 바로 그냥 실제로 알려준다니까 요걸 보고 요거 쓸모 있겠는데 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안에 앞쪽에 있는 게 더 쓸모 있어요. 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백채를 고르는지 그 기준점 알고 싶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 기준을 잡는지 그 이야기가 하나하나 나와 있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줄 치고 거기다 이렇게 막 써가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이게 하나의 책으로도 참 좋은 그 책일 것 같은데 부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사셔서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전세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 사실 역전세 때문에 사실 손해보고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단 아파트도 뭐 지방도 그렇지만 뭐 비아파트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역전세 입주 물량이 많을 때 활용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전세를 당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그걸 시장 관찰자로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게 되면은 두 가지인데 일단 임차로 가실 분들한테는 그 전보다 저렴하게 임차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임대차 입법을 쓰게 되면은 4년 동안은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매매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역전세가 나게 되면요. 만약에 그 임대인이 내가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거나 현찰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기존 임차인을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거든요. 근데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대출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팝니다. 급하게 팔아야 되죠. 그러면 급매가 되겠죠. 그러면은 매수한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을 잡을 수만 있으면 조금 평소 때보다 싸게 살 수 있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이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반포나 대치동을 좀 이동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다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든지 또는 좀 메이플자이라든지 이게 이제 갑자기 물건이 쏟아지니까 사실 한동안 이게 그 강남에 전세가를 내려주거나 매매가를 내려주는 충격일 줄 알았는데 정말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이 딱 지나자마자 금매가 싹 없어지고 제정신을 차리는데 그 순간을 놓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엄청 가격을 싸게 내서 물건을 볼 수 있었고 근데 매매도 좀 갑자기 싸졌던 걸 봤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데 책을 좀 빨리 볼 것을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요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수요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집값을 잡는 진짜 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만드는 원인은 수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구 이동 또는 지방과 대도시를 좀 다르게 읽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좀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목차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뭔지, 이 수요의 뜻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6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수요예요. 모든 부동산은 수요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의 가치는 그 해당 평당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 안에 거주하거나 소유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요입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비싼 것이고 숫자가 없으면 싼 거죠. 아예 없으면 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으면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고 지금은 많지만 빠질 것 같으면 시세가 내려갈 거고 유지되면 그냥 시세가 유지되겠죠. 예, 그렇게 수요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이 해당 면적에 주택은 딱 10개밖에 없는데 수요가 20개면은 2배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공급은 20개인데 수요가 10개면은 50% 깎이는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충족 못 시키는 것 때문에 공급이죠, 이게. 그래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수요는 결국은 해당 면적당 소유, 이용 뭐 하려는 가치라고 그건 이제 가격으로 반영되는 네. 그 원인이 수요다. 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좀 이따 네.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네. 이제 수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목차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만은 수요 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수동, 네. 뜨는 상권을 선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궁금해하거든요. 성수동 너무 핫하잖아요. 근데 제2의 성수동을 과연 파쇼 김학렬 소장님 어디를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제2의 성수동과 동급은 아니에요. 근데 성수동이 거의 제로의 가치였다가 지금 제일 핫한 입지가 됐거든요. 성수동의 가치는 지금 강남역을 역전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역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만 성동구인데 강남구의 핵심 입지보다 더 비싼 거예요. 지금 평당 3억, 4억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남구도 그렇게 올라간 지역들은 없어요. 강남구는 원래 비쌌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는 지역들을 이제 보자는 것들이었었고요. 제2의 성수동이라는 얘기는 성수동보다 비싼 입지가 아니라 지금은 싸지만 2배, 3배, 4배가 될 수 있는 입지들. 단위 면적당 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증가할 곳들. 이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러 군데를 추천드렸지만 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좀 영등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시세가 많이 올라가려면요. 원래 좋았던 입지는 안 돼요. 원래 싫어하는 입지여야 돼, 사람들이. 그리고 영등포는 왜 이렇게 늘 쌀까요? 일단 혐오시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량리가 그랬어요. 아, 그렇죠. 사창가, 588. 이미지? 예, 그런 것도. 실제 뭐 사창가가 있으면 싸요, 주변이. 근데 또 재래시장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쌌었죠. 근데 그것들이 싹 정비가 되고 재개발이 되면서 입지가 확 올라갔죠. 너무 좋더라고요. 막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높게 들어서 있는데 이게 그 청량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성장리도 좀 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변화를 하는 곳이 영등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한 개 지역만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되고 전체가 다 변해야 돼요. 그건 어떤 의미죠? 영등포 예를 전체적으로? 들어서 지금 영등포 중에서 제일 비싼 지역은 여의도인데 여의도는 섬이니까 논의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강남. 여의도를 제외하고 제일 비싼 지역이 당산입니다. 당산은 원래 좋았던 입지인데 여기 지금 재건축이 다 돼요. 모든 아파트가 더 좋아지는 거죠. 당산 밑에가 물레예요. 물레도 여기 다 재건축이 될 거고요. 물레동을 제일 재밌게 보는 입지가 하나가 뭐냐면은 반은 주거고 반은 상업시설이에요. 이 상업시설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낙후된. 그 공장들 상업시설로 그게 다 바뀌어요. 그래요? 안 바뀔 것 같아서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예, 조금씩 지금 이제 진도가 다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제 못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이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제 거기만 남았어요. 개발이 되는 거죠. 일단 그 물꼬를 텄던 게 신길동이었어요. 신길동이 영등포에서 제일 쌌었는데 뉴타운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한 2개만 더 분양은 끝나거든요. 신길 뉴타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길 뉴타운 이제 북쪽이 영등포 동이라고 하는 영등포역이 있는 데고요. 그 옆에가 이제 물레동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영등포 동이 제일 청량리 588 같은 곳이었었어요. 지금도 사창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쪽방촌 개발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역이 그 롯데백화점이 30년째 이제 점유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요, 만료가. 그래요? 30.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재계약해서 롯데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다시 리모델링 뚜껑을 덮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혐오시설로 가는 사창가 없어지죠. 그 주변에 칙칙했던 상가들 다 없어지죠. 철공소들 다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다 개발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블록이 결국은 물레동이랑 영등포동인데 남는 게 이게 개발되면은 북쪽의 당산부터 신길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영등포구 자체가 뭐 여의도는 원래 좋았던 거고 완벽한 입지가 되죠. 예, 그래서 성수동처럼 정말 천지개벽을 하는 확정된 입지라고 좀 분석을 했죠. 사실 싼 곳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꿀팁, 진짜 또 핵심 또 투자 정보를 들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여의도 가까운 게 되게 좋은 입지인데 여의도보다 목동이 더 비쌌던 이유는
목동은 깔끔하잖아요. 예. 근데 영등포를 거쳐서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더 좋잖아요. 더 가깝죠. 심지어 강남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도 들어오고요. 아니, 신분당 신안산선. 신안산선. GTX-B도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영등포구는 호재가 많아요. 일자리 들어오고 새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혐오시설 다 없어지고 광역교통망이 2개나 들어오고 네네. 아마 지금 가치보다는 몇 배는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번 오버랩 해보니까 그 성수동도 예전에는 그런 이미지이긴 했거든요. 공장에다가 시멘트 공장에다가 길 건너편이 응봉동 뭐 이랬어요. 예. 창문을 못 열었어요. 네네네. 뭐 시멘트 가루 때문에. 지금은 그걸 일단 없어지고 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서울숲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성수동에 있던 공장들 다 상업시설로 바뀌었고, 핫한 상업시설로. 그리고 명품 샵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브랜드 명품, 해외 명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외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한국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수요 플러스 해외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용 수요가 급증한 거잖아요. 부르는 게 합이 됐죠. 강남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지금 많이 사진 찍어두세요. 왜냐면 10년 후에 그런 모습들을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역사로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하나 추억으로 가질 수 있게 사진 한번 찍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네, 영등포 물레동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들이 어떻게 바뀔지. 자, 자가 점유율이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말합니다. 네, 이 자가 점유율이 숨겨진 의미가 또 따로 있나요?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이제 자가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본인이 원해서 자가 점유를 한 경우가 있고 안 팔려서 자가 점유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속상하네. 그냥 사실 이 질문을 그냥 하면은 또 이게 더 들어야 될 얘기가 많은데 굳이 물어봤나 싶은데 꼭 물어봐야 되네. 안 팔려서 자가 점유율이고 속상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팔려서 자가 점유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세가율이 무진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주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앞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죠. 꼭 사야 되는 아파트가 있는 자가 점유율이 있고 사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인데 전세가율이 높은 것은 사지 마시고요. 오히려 전세가율이 낮아요. 낮는데 자가 점유율이 높다. 그런 건 사세요. 그게 강남이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런 거죠, 그런 거. 구축인데, 더군다나 구축인데, 신축도 아닌데. 현대아파트는 자가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습니다. 보면은 가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신다는 분이 있어서 중개 때문에 가봤는데, 다 자제분 나이 95년생, 나이가 집주인들 나이가, 이게 좀 이미 증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7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여서 지금 거의 50년 됐잖아요. 그때도 중년이셨을 텐데 50년 전에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많이 넘어갔어요. 상속 증여. 자가 점유율이 높은 곳은 그렇게 좋은 강남을 봐야지 그 전세가율이 많이 높은 사람들이 투자로는 찾지 않는 그런 곳은 좀 보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자가 점유율을 들어보니 그 단어를 그냥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이 사실은 그 페이지 수가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브로까지 하면 500페이지가 넘죠. 그렇죠. 이 본책만 거의 500페이지가 되는데 정말 하나하나 그 좀 의미 있는 그 이야기들만 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네 번째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번째는 가격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정책이 6번째였으니까 이제 네 번째 가격하고 5번째가 입지잖아요. 입지까지 가면 끝납니다. 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개 중에서 6개 중에 이제 수요가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요 외 2등은 뭔가요? 가장 그 부동산의 임대 사용법 중에 요인 이 6가지 중에서 1등은 수요예요. 그럼 2등은 무엇인가요? 입지죠. 입지. 입지를 떠나서 부동산은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근데 입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금 더 앞에 둔 것뿐이고요. 부동산은 하나 꼽으라 그러면 입지예요. 입지가 그래서 분량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가격을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입지 얘기 5번을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하셔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의 경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는 뭔가요? 집값 상승의 경로를 알면은 이 사자가 우물을 딱 기다리고 있는, 우물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그런 경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험치가 필요하고 과거 분석이 필요할 텐데 대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그렇게 경로를 타고 시세 상승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강남이 일단 중심이잖아요. 네네네. 강남이 제일 먼저 오르면은 아까 풍선효과 정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바로 풍선효과를 보는 지역들이 생기는 거죠. 강남 다음에 서초, 송파, 뭐 용산 그리고 이 강남 상가 오르게 되면 과천, 성남 그리고 이제 성남까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용인, 수지, 이제 수원, 영통까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안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적 지정한 거 보면은 강남 3구 지정하고 과천, 분당, 수원, 영통까지 갔거든요. 용인, 수지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경로를 다 아는 거죠. 제 책을 본 것 같아요. 제 책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남쪽 제일 핫한 경로고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이제 동남권이고 서남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과천 오르게 되면은 안양까지 가고요. 안양에서 안양 밑에 이제 군포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서쪽 가게 되면 광명 다음에 부천 가고 인천 가고 북쪽 가면은 뭐 그런 거죠. 뭐 덕양구 가고 이제 파주 운정 가고 의정부 가고 양주 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로를 미리 알게 되면은 이건 투자자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고요. 실거주는 자꾸 중심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중심으로 올 필요가 없거든요. 내 돈 조금 들여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많이 벌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지역들이 낫죠.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인지 판단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가격. 요거 참 재밌었거든요. 랜드마크 아파트 가격이 있고 또 이제 그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 가격이 있잖아요, 소장님. 네. 이거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고요. 두 개의 둘다 서로 시너지를 주고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 아파트는 늘 바뀌어요. 역전되면 또 나가면 또 바뀌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서초구 반포동 예를 들게 되면은 서초구 반포동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레미안 퍼스트라는 단지가 2009년도 입주하면서부터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 전까지는 강남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보다도 쌌었어요. 서초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오히려 그때는 서초동이나 방배동이 더 비쌌죠. 근데 이제 레미안 퍼스트라고 하는 예전에 반포주공 2단지가 재건축하면서 2009년도에 입주하면서 위상이 바뀐 거예요. 같은 시기에 또 반포자이라는 아파트들도 같이 입주했지만 그때부터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를 주도하게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쪽이 레미안 퍼스트나 반포자이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야성을 이제 도전한 것이 아크로 리버 파크였어요. 2016년도 입주합니다. 이제 거의 한 5년차, 7년, 6년차 정도 차이가 그것도 고분양가라고 해서 좀 곤란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미분양이 살짝 났었죠. 그죠, 좀 비쌌었다고 그때 들었어요. 왜냐하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제일 비쌌고 레미안 퍼스티지 가격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근데 결국은 이런 게 중요하네요. 새 아파트라는 임팩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임팩트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과연 기존의 대장을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입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강뷰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프리미엄이 또 붙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뀐 거죠. 새 아파트에다가 한강뷰를 영구 주방할 수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는 영구 주방이 안 되거든요. 레미안 이제 원벨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아크로 레오파크가 레미안 퍼스티지를 역전해 버렸죠. 랜드마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도했던 거는 이제 아리팍이 주도하면서 그래서 이게 둘이 막 경쟁을 하고 그때 막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초구 반포동이 1등이 됐어요. 어느 순간 압구정을 역전하고 동네가 갑자기 동네의 위상이 높아졌네요. 그런 거죠. 주도하는 아파트가 있었고 역전하는 아파트가 있었고 지금은 또 레미안 원밸리가 또 다시 역전을 했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곧 이제 착공을 할 텐데 DH 클래스트라고 반포주공 1단지가 아직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1, 2 다 주고. 그게 이제 1등 할 텐데 이제 한 뭐 4, 5년 남았으니까 그거 할 때까지는 원밸리가 1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렸죠. 이제 역전이 안 돼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무조건 더 비쌉니다. 이제. 제가 그쪽에 이제 원주민들이 좀 친해요. 아리팍에 좀 살고 또는 원밸리 살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소장님하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반포에서 레미안 퍼스티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도 사실 따지면 2008년, 2009년식이니까 오래됐잖아요. 16년 차? 근데 그때는 또 이게 규모가 크니까 이게 원밸리가 과연 이게 아리팍이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게 이게 되냐 했는데 지금 이겼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주민들 생각이란 게 항상 있더라고요. 원주민들 생각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아리팍이 있었으니까 원베일리가 됐으니까 원베일리로 넘어간다. 원베일리가 대장 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지만 말씀하신 1, 2, 4주구가 뭐 DH 그게 나오면
얘네가 1등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이 해주시는데 원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야 그게 자꾸 이수역 쪽으로 가는 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베일리 쪽이 입지적으로는 원주민들한테 여기가 부자 동네다. 여기의 부자의 개념은 레미안 퍼스티지가 만들었는데 어디 저기 이수역 쪽으로 빠지는 걸 갖다 대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그냥 그분들의 질투 어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철없는 아이의 그냥 땡깡같이 보시면 돼요. 개념 없이. 왜냐면 개념 없이. 이런 경쟁들을요.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미 그냥 도토리 키재기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제외하고 반포동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포 주공 2단지였었고요. 여기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는 여기 1단지예요. 여기가 반포 본동이고 본동이 원래 더 부자였어요. 원점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입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생각까지 하시면 되냐면은 전철역을 끼고 있다고 더 비싼 게 아니에요. 제일 비싼 아파트는. 그러니까 압구정 3구역은 저 맨 앞에 있는 한강의 앞에 있는 동은요. 차 타고 가야 돼요. 전철역까지 오려면.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도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베일리나 레미안 퍼스티지는 전철역을 끼고 있고 지하로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들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차 타고 다닐 거니까. 너희처럼 돈 없는 애들이 전철 타는 것이지 나는 차 뭐 3대, 4대 탈 거야. 너희는 차 주차장 뭐 한 세대당 2대도 안 되잖아. 1.4대잖아. 우리는 기본이 2대 이상이야.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포주공 1단지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요. 스케이트장이 들어가요, 단지에. 그래요? 오페라하우스가 들어가요. 오페라하우스. 예, 그리고 단지가 세대당 2대 이상이에요. 거기서 끝났어요. 게임 셋이에요. 예, 그리고 영구 조망에 주차가 2대 이상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큰 단지가 그냥 고급 아파트를 만들 거니까. 거기가 사업성이 워낙 좋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한강을 되게 긴 면으로 차지하고 있고 고수부지까지 가는 이 뭐 육교도 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미안 원베일리는 솔직히 상품적으로는 별로예요. 입지가 좋은 거지. 우리 상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퍼스티지는 이미 지금 잊혀진 오래가 옛날 거니까 이미 뭐 아리팍한테도 졌고 원베일한테 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여기 역전하겠어요? 상대도 아니까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또 아직 몇 년 후에 지금 새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도 20년 차도 넘을 텐데 어디서 그걸 레미안 퍼스티지랑 비교하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죠. 저는 그럼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우리 그 선생님. 모르겠어요. 당연히 선생님하고 똑같은 제 편을 드실 편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문가로서 그렇게 좀 제가 처참하게 말씀드렸는데 잘 배운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확실히 이제 포기를 하시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 아파트를 갖고 이쪽 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가격이 같으면 빨리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소장님 통해서 잘 배웠나 보요. 그분들과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나 또 친한 분들이다 보니 또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해서 한번 더 진짜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런 논란거리들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우습게 보고 있다. 그렇군요. 70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우습게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들의 이야기네요. 거꾸로 그들한테는 그들의 이야기겠습니다. 신간에서 갭 투자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11호 대책 이후에 우리가 갭 투자에 접근을 할 때 또 다른 어떤 뭐 지침 같은 게 좀 방향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거 좀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한 물건들을 못 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1년 실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좀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좀 해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워낙 불합리한 제도였었고 말도 안 되는 제도였었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또 세팅할 수 있는 좀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감한 문제라서 이게 불특정 대다수라는 유튜브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렇군요. 사실 책에 조금 힌트를 만들어놨어요. 잘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정책을 보는 관점,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마치 이 정책이 나올 걸 알고 만드는 것처럼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더 참고를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야지 책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 안에 돈 내고 정보를 얻는 습관, 좋은 습관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상품은 뭘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파트만 보지 말고 경쟁력을 비교해라 하시면서 집값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면 되나요? 예전에는 그냥 부동산은 입지만 보면 됐었어요. 네네. 상품은 안 봐도 됐었어요. 입지만 좋으면. 근데 최근에 와서는 입지보다 상품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역전한 건 아닌데 옛날에는 한 9대1 정도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새 아파트가 아니어도 입지만 좋으면 시세가 올랐죠.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은 입지가 좋아도 상품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들보다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아마 청년기까지도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살았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태어난 분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평가할 수 있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새 아파트가 좋다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입지가 살짝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품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품이 조금 더 좋은 것들에다가 가중치를 좀 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입지에 대한 중요도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9대1이었으면 지금은 7대3 혹은 뭐 입지가 아주 뭐 애매한 곳들은 한 6대4 정도로 보면 되겠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 약간은 제가 이제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소장님께서 그 627, 뭐 97, 뭐 9월달 대책을 보시면서 약간 주춤했던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러면서 이 좀 이게 정말 우리가 실거주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상황들을 좀 많이 이제 얘기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좀 봐줘야 될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셨어요. 뭐냐? 이 상급지 갈아타기와 우리가 단기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짜라고 하시면서 상품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보따리를 두고 나왔는데 요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별책 부록에 보면은 제가 아파트를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어요. 여기 뭐 똘똘한 채 한 채 정리한 구체적으로 점수 15점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지 지속성이라는 거에 40점이 있고 카테고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기본기가 25점이에요. 이게 상품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25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것들이 20점, 가격에 대한 부분이 15점입니다. 가격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춘 거죠. 결국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25점에서 가중치를 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때 뭘 선택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궁금해해요.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거래량이 많으려고 하면은 단지 크기가 좀 큰 게 나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2,000세대 이상, 뭐 1,000세대 이상, 800세대 이상 이런 것들 가중치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상품력이 좋으려면은 빽빽하고 답답한 것들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세대 내부만 봤는데 요즘 단지 외부까지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까지도 제가 용적률 건폐율도 점수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제 신축이 아닌 구축을 살 때가 있잖아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분을 따져요. 이것도 가중치가 높진 않지만 있고요. 그리고 뭐 주차, 뭐 동간거리, 일조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와 커뮤니티 완성도를 놓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조건이면 브랜드에 있는 게 꽤 더 비싸요. 레미안이 더 비싸고 DH가 더 비싸고 자기가 더 비싼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커뮤니티인데 요즘 새 아파트랑 새 아파트 아닌 것들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 하나 꼽아라.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단지 내에 당연히 골프장이 있고 헬스클럽이 있고 수영장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 외에 뭐 단지 입주민들 카페라든지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뮤니티 요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또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잘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까지도 상품력에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갖춰진 단지들일수록 아마 경쟁력이 높을 거고 똘똘한 채에 근접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을 상급지 갈아타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고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단기 투자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될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제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미리 투자하는 것도 장기 투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단기 투자는 이 시세가 확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축 갖고 말씀드리면은 구축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딱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밀려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때 단기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확실히 단기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새 아파트가 되려고 했던 것들, 재건축 재개발 수준에서 입주를 하면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 신축이었을 때 프리미엄을 먹자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있긴 한데 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요 사이클을 알게 되면은 단기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고 그냥 나는 중장기로 할 거야 하고 가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들이 확정화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상품적인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이지만 입지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망이 확정돼 있거나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확정돼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요소들을 잘 정해놨으니까 네.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우리 소장님만의 또 그 점검 비법이 있더라고요. 금매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시장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요거를 점검할 때 보면은 매물 수를 좀 한번 체크해 봐라.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당할 수 있다. 요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구체적인 수치는 단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단지의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서 평소 때 이게 이제 그 전체 세대수 대비 매물의 개수 혹은 뭐 전세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니면 네이버 매물 들어가면은 수치가 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것들을 평균치를 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줄어든 것들, 늘어난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기술을 해보시려면은 그리고 아예 그냥 아실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면요, 매물의 등락이 있어요. 매물 숫자가 줄었는지. 그래서 이제 평소 때보다 일단 평소 때 건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해서 한번 평소 때 몇 건 정도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사고 싶었는데 매물이 늘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세가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노리고 있었는데 매물이 줄면은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한 다음 사이클을 기다릴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단지마다 좀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매물 숫자를 직접 한번 카운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정말 아파트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 KB에 보면 부동산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KB 부동산에서는 최애 단지들이 항상 공개가 되는데, 요거 너무 믿었다가는 낭패를 본다. 요거 믿었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다. 요거 조심하려면 이런 방법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그러니까 선도 아파트 50개를 선정하는데 그거는 그냥 뭐 단지 수가 제일 큰 단지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대규모 네. 단지이기 때문에 근데 대규모 단지라 하더라도 이게 인기가 있는 단지가 있고 인기가 없는 단지들이 있을 텐데 뭐 서울에 있는 웬만한 단지들은 다 인기가 있겠죠. 근데 지방 것도 가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한 번 선도지구라고 계속 선도지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도지구였다가 샀는데 선도지구에서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선정된 선도지구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별책 부록의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에필로그, 이것도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에필로그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다 읽고 나면 아실 텐데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선도지구 10개, 저는 100선을 뽑았잖아요. KBS 50선을 뽑는데 이 아파트가 혹은 오피스텔이 저도 매일 하면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드셔갖고 여러분들만의 선도지구 단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재밌습니다. 괜찮습니다. 3,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보통 9평 이상의 넓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요즘 이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좀 극성입니다. 이거 좀 구분이 좀 안 가요. 사실 이제 부자 아파트들 보면은 한동안 대형 평수 선호도가 없었는데 요즘 그게 생기면서 평당단까지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좀 기준을 정하기가 좀 헷갈립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지 말고요. 부동산은 오히려 이런 상품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평형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입지에 이 아파트의 대형을 사라라고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거기는
대형의 수요가 있는 거고요. 굳이 대형인지 중형인지 소형인지 얘기할 필요가 없으면은 중형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80평대 살아. 제일 큰 평대거든요. 네. 그냥 부럽죠. 네, 부럽죠. 제가 양자로 들어가고 싶고 상속에 더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농담도 하시네요. 네, 네. 근데 연천군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제일 저렴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연천군에 100평대 아파트 살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형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평형대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0평대가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30평대 수요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입지 가치가 높은 데들은 대형 수요가 더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포동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온베일리에 30평대보다 40평대가 더 인기가 많아 보이고 50평대가 더 인기가 많아 보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뭐냐면 송파구에서 제일 비싼 입지가 엘스 리센츠라는 단지예요. 거기도 30평대가 있고 40평대가 있는데 네네. 40평대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송파구 잠실동은 그냥 중산층의 지역인 거예요. 중산층인데 30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거기는 학자녀 연령들이 제일 선망하는 입지인 거예요. 강남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 경들이 좀 부족해서. 근데 대치동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잠실 S 리센츠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대형을 굳이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 것들이고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어 하겠죠. 예, 그래서 조금 수요가 다르다. 아마 그래서 잠실보다 오히려 개포동의 대형이 더 인기가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말 그대로 입지 자체를 얘기했을 때 부러워해야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본은 중형 3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20평대가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는 안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에 30평대 이상 들어가고 싶은데 네네. 30평대 살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20평대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은 거예요. 20평대는 이유는 30평대가 많이 올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잘 달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가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궁금증을 남겨놓고 정말 중요한 정보는 책을 사서 보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중요하게 생각을 두 번째로 하라고 하셨는데 뭐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실거주를 하던 그냥 순수 투자형이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고 일자리에 연결된 교통망이고 뭐 학군도 있고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두 번의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예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입지가 별로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많아지거나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지거나 생활 여건들이 좋아지는 지역들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좀 변화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확정이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점하자라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또 오신 김에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을. 돈 없으니까 아파트 못 사겠다는 거죠. 아파트 사고 싶은데 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좀 볼 때가 있거든요. 요거 네. 좀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요즘은 이거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비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실거주 목적이면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마찬가지로 사야 되고. 내가 산 금액보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가지 않을 게 뻔한데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따라 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020년도, 2021년도가 제일 괴로웠던 건 뭐냐면은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몰렸어요. 네. 그러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다 빠진 것들이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충분히 많은데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숫자가 적어. 이런 데는 들어가도 되죠. 다세대도 좋고 빌라도 좋고 오피스텔 좋습니다. 다만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는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시세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의 맹점은 이 가격들을 측정을 못 해요. 실제 거래도 많이 안 되고 맞아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보시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 상품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익률이 나오는 가격대를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저는 이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5%가 안 되는 것들은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월세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월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거주 용도로도 좋고 월세 나중에 이제 투자용으로도 좋으니까 꼭 먹고 알먹고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틈새 상품으로서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들 추천하고요. 대신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라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명불허전 김학렬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소장님의 신간 서적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